오늘 제목은 그 임플란트 사이언스라고 이렇게 지어봤어요. 이름이 좀 고급스럽죠? 저도 제 강의가 고급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실적인 강의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에스라 임플란트를 개발한 한국치과병원 김영재 원장입니다. 네. 대부분 이제 그 임플란트 개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도 갖고 계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임플란트를 사용을 했었어요. 자칭 우리나라의 그 임플란트 1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브레너막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가 제가 개업했을 때였어요. 94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1994년도 그때 유한양행을 통해서 이제 브레너막 임플란트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죠. 그게 왜 그렇게 유한양행이라는 회사에서 취급했냐면은 노벨바이오케어나 아스트라가 상당히 유명한 그 제약회사예요. 그러니까 아스트라는 아스트라제니카라고 이번에 그 코비드 19 때문에 백신 맞으잖아요. 그 백신 만든 회사죠. 이제 그 제약회사에서 유럽은 제약회사에서 임플란트를 이제 개발하고 이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유한양에서 이제 노벨바이오케어에서 개발한 브랜나우 임플란트를 들여왔고 또 아스트라도 마찬가지로 그 유한양에서 했었어요. 최근까지 했었는데 아마 실적이 너무 저조돼서 저조하니까 국내에서 이제 그 판매를 안 하고 아스트라가 이제 물러났나? 아니 지금도 판매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다른 데로 또 옮겼나 이를.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이제 브랜나마부터 시작해서 ITI 뭐 이것저것 뭐 계속 썼죠. 그다음에 마지막 썼던 게 진머였던 것 같아요. 진머도 썼고 그다음에 이제 칼미시 유명하잖아요. 칼미시가 개발한 미국에서는 마에스트로라고 팔렸는데 한국에서는 바이오리진이라는 이름으로 팔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칼미시하고 친해져 가지고 그 수입업자가 저하고 같은 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썼는데 진머 개발한 그 닥터 리진익이 좀 솔직했어요. 그 역사가 좀 길죠. 거기가 그래서 코아벤트라는 임플란트를 만들어서 팔았다가 잘 되니까 그걸 댄스프라이에다 팔았어요 회사를. 그리고 이제 댄스프라이가 이제 그걸 이제 망쳤죠. 예, 그러니까 다시 또 사가지고 파라곤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새로 개발해서 이제 팔았는데 그때 만났어요. 닥터 리진익을. 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칼미 씨는 뭔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그 칼미 씨는 독일계고 닥터 리진익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장사 속이 밝아요. 그리고 똑똑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대의 어떤 흐름에 잘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딱 만나니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임플란트에 대한. 그전에는 이제 유럽에서 전해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 칼미스를 만나서 조금 더 세뇌가 됐죠. 그러다가 닥터 리지닉을 만나고 이게 좀 생각이 많이 깨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ITI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계속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이콘을 만났는데 바이콘이 상당히 좋았어요 결과. 지금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도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이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에스라 임플란트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락이 락킹 테이퍼의 락입니다. 형태는 S자고. 국내에서 이제 제일 먼저 만든 임플란트가 제일 임플란트예요. 제일. 그게 이제 한 5명 정도가 모여서 만들었는데 대단한 사람이죠. 그 브랜드마크를 카피를 했어요. 아바나 전신을 만든 회사가 수민학금이라서 부산에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전신이 제일 임플란트인데 그걸 썼었어요. 저는. 업자가 찾아와서 자기가 국산을 만들었는데 써달라고 해서 썼는데 그 당시만 해도 생각해 보시면 브랜드막 임플란트 하나 사는데 그때 30년 전인데도 어버트먼트까지 세트로 사면 70만 원 들었어요. 그 당시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제일 임플란트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도 다 붙었어요. 웃기잖아요. 그게. 지금도 다 붙었어요. 그레이드 1이었어요. 티타늄 그레이드 1이었는데 결과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브랜드막도 지금 하나도 안 빼고 다 붙었어요. 그때 심었던 것들이. 지금 30 제가 94년에서 30 한 2년 3년 되거든요. 근데 대단해요. 어쨌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에스락 임플란트를 이제 만든 게 이제 그게 한 20 몇 년 되네요. 좀 벌써. 그래서 그걸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지금까지 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턱수 임플란트도 이제 개념 자체가 락킹이 들어있어요 안쪽에. 지금은 이제 오스템 커넥션, 그러니까 아스트라 커넥션이죠. 아스트라 커넥션하고 뭐 다양한 커넥션도 다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그 모든 치과 치료의 목표는 기능과 심미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 계시지만은 남관우 수장님도 노하우를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기공일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이제 경험이 많다 보니 결국에는 치료에 대한 풀마우스 리랩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풀덴처라든지 다양한 치료 교합에 관련된 치료에 대한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죠. 우리 회사도 그냥 카피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이제 선생님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복잡하면 전달이 안 돼요. 예. 하는 건 똑같고 아니 오히려 더 쉽고 결국 결과는 좋은 게 그게 이제 개발이고 그게 이노베이션이지 그 내가 수행할 수 없는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건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일본 애들이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못 따라서 하는 일을 해.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고 자본주의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잉여 노동력을 가지고 자기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안 하고 벌어야 돼요. 일본은 자기만 돼야 돼. 그게 비법이고 다른 사람 절대 따라서 하지 못하는 그런 테크닉을 개발하는 거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게 이제 조금 단순하면서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심플리시티죠. 근데 이제 심플 앤 패스트라는 이제 용어를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세상에 심플 앤 패스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그게 사고 없이 좀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뭐 내가 대충 했는데 결과가 좋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 임플란트 시스템, 그러니까 임플란트 디자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이제 결국 이제 그 임플란트를 심고 초기 고정을 얻고 뭐 이런 과정 중에 이제 오션 인터그레이션이 되는 과정 중에 토탈 스타빌리티라는 어떤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어떻게 해야지 그 쉬워지는 건가? 예, 그래서 거기 말씀드리고 이제 SLA 임플란트가 이제 그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나노 SLA 서비스. 지금 우리가 14개국 정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은 안 붙는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션 인터그레이션이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품들은 망합니다. 바꾸고 싶대요. 왜요? 안 붙죠. 표면 처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임플란트가 안 붙잖아요. 그러면은 임플란트 사업 자체가 안 돼요. 아니 선생님 같은 경우도 임플란트 심었는데 실패율이 5%가 넘어가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그 공식적인 이야기로 이 메이저급 회사들 있잖아요. 아스트라나 노벨바이오케나 수라마에서 주장하는 성공률 얼마큼 될까요? 걔들 정직하거든요. 거기서 부정직하게 자료를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고소당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걸 거짓말한다? 그러면은 규제가 이제 작동하겠죠. 국가 규제가.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성공률은 메이저급 회사들이 말하는 성공률은 96%를 안 넘어요. 그 정도가 오락가락해요. 조금 좋은 회사들이 97% 정도. 에스락 같이 좋은 회사들은. 제가 그 카운팅을 해봤어요. 아니 그냥 심었을 때, 예, 그게 정직한 거죠. 두 번 심어서 성공했다면은 그 성공률 50%밖에 안 되죠. 붙었다. 오션 인터그레이션. 그건 이제 롱텀 스타빌티고 롱텀 석세스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펄서제를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붙었냐 안 붙었냐를 이제 그러니까 2차 수술할 때 오션 인터그레이션이 됐냐 안 됐냐를 이야기할 때도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서지컬 석세스라고 하거든요. 수술 성공률 아니면 오션 인터그레이션 성공률이죠. 그 다음에 붙은 다음에 로딩이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보철 치료 후에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정 후에 또 팔로우를 하잖아요. 그것은 롱텀 석세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문이 나온 게 있어요. 대부분 안 내거든요. 근데 그 노벨바이오께서 낸 것은 하악이 10년 성공률이 92% 정도로 제가 그거 심각하죠 생각보다는. 그리고 상악은 90% 이하로 제가 그 저널에서 읽었거든요. 네, 롱텀 데이터 그렇습니다. 10년 정도를 기준으로 5년인가 10년인지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예전에 한번 제가
ITI 심포지엄을 간 적이 있어요. 저 화학장치에 2개 심어가지고 오버된 창캐스들 있잖아요. 그 성공률을 알려주는 그 발표를 했는데 90% 전후더라고요. 그게 5년 성공률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2개가 프로토콜이고 지금도 2개예요. 오버덴처는. 그리고 이제 녹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어떻게 돼요? 뭐 시간 문제잖아요. 빠지는 거. 그걸 페일링이라고 그래요. 빠져버리면 페일드고 석세스 했냐 아니면 붙어있냐 서바이벌. 석세스 서바이벌 페일링 페일드. 페일링하고 서바이벌은 같냐 물어보죠. 그게 아니고 붙어는 있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보철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안 닿게 했다든지 그러면 서바이벌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능적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서바이벌을 보는 거고 녹고 있는데 모빌리티가 없어요. 염증도 없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냐하면 SLA보다는 RBM을 좋아했던 게 뭐냐면은 임플란트 주위에 페리 임플란트 테스트는 무조건 생겨요. 무조건 생긴다는 건 아니고 많은 경우에 오버로딩이 걸리거나 하면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기는데 한 번 생긴 이제 그런 염증이 2차 염증으로 해서 뼈가 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RBM은 2차 염증성 반응이 좀 많이 좀 적은 거죠. 그러니까 한때는 RBM을 다 좋아했어요. 어차피 녹을 거고 임플란트 주위에는 뼈는 녹을 거고 염증 반응이 좀 적은 임플란트가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RBM을 주로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SLA로 그 세 개가 다 통일이 됐는데 임플란타이티스가 발생해서 빼는 것은 내 할 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은 브레네막의 그 머신 서피스가 가장 지금 깨끗하고 지금 제가 오래 가거든요. 붙은 것들은. 그러니까 뭐라 할 수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나노코팅 쪽 이야기 나와요. 아노다이징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 토탈 스타빌리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그 일반적으로 그 인서션 토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라체팅을 하고 라체팅에 그 토크 게이지가 있어요. 근데 나는 처음에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그 뉴턴 센티미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몇 킬로가 걸린 거죠? 우리는 킬로로 계속 계산을 했잖아요. 하중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페이로드를 어디까지 견딜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게 뭐냐면은 뭐 우리 동양에서는 근으로 시작했잖아. 근. 그래서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킬로그램 단위로 해서 그러니까 미터법하고 킬로그램이 들어와서 우리는 그걸로 배웠죠. 우리는 우리 세대의 과학은. 근데 이제 자기들이 킬로그램하고 미터법을 개발해 놓고 서양 애들은 아직도 인치를 써요. 파운드하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국제 규정을 자기들이 정해놓고 자기들이 안 지켜. 그러면서 이제 뉴턴 센티미터 이야기가 나오니까 처음에 이 어느 정도 힘이지? 나 이해가 안 됐던데. 근데 이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 근이라든지 이게 그 척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계량법 있잖아요. 척이 이게 앞에 그 우리 팔꿈치 길이잖아요. 피트는 뭔지 아세요? 발. 네. 그러니까 서양 애들 크잖아요. 발이 옛날 컸겠죠 더. 왜냐면 걔들 6시간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3cm 정도 됐나 봐.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인치는 여기 엄지 천마디 인치라고 그래요. 이게 2.5cm라면은 이 정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인체의 어떤 힘이라든지 사이즈를 가진 이 측량 체계가 있는 거고 서양 애들은 서양 나름대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30에서 40 뉴턴 센티미터를 나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체감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몸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근데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균 남자가 손가락 힘으로 이렇게 나사를 돌릴 수 있는 힘이 10 뉴턴 센티미터. 근데 이제 그것도 좀 황당한 게 뭐냐면은 나사의 그 헤드가 크면 클수록 힘은 더 쓸 거고 작으면 작을수록 힘을 더 못 쓸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 핸들이나 그 우리 어버트먼트 연결할 때 쓰는 그 드라이버들 있죠. 엑스 드라이버나 톡스 드라이버. 그게 헤드가 10mm 정도 돼요. 예, 그걸 손으로 조였을 때 그 한 10뉴턴 정도 8에서 8 정도 쓴 것 같더라. 8뉴턴 정도 들어간가 봐요. 그렇더만은 그 몽골 갔는데 한 20, 손으로 20뉴턴, 30뉴턴 줘버려 손가락이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얼만큼 어떤 힘으로 이게 심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기계만 믿을 수가 없고 내가 알 수 있어야 하잖아요.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아이들한 이스터 토크가 30에서 40뉴턴이 돼요.
어느 정도 힘인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게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니까요. 초기 고정을 얻어야겠죠. 그래서 그게 인서션 토크가 30에서 40 뉴턴 센티미터고, 그 다음에 스타빌티 DB라고 있어요. 그건 좀 이따 그 그래프로 설명해 드릴 건데, 그걸 없애야 한대요. 자꾸 줄여야 한대요. 없앨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교합이 스테이블하게 돼야 되고, 임플란트 디자인이 좋아야 되고, 여기에는 우리 자신 있죠. 왜냐면은 이 임플란트가 나사가 이렇게 골이 깊잖아요. 그러면 최고점 무조건 좋아져요. 근데 그러면 골을 깊이 하면 좋냐? 그건 아니고 부러질 수도 있고 약하죠. 골이 깊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드릴링 시스템들이 좀 복잡해져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은 이게 그 나사가 크니까 끝에 맞춰야 할지 코어 사이즈로 맞춰야 할지 중간에 맞춰야 할지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예전엔 나사가 작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근접해서 깎으면은 거의 맞든지 말든지 그냥 뭐 어떻게든 정리가 되는데 이건 이제 나사가 커지면 좀 복잡해지고 결국에는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 프로토콜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쉽다고 해요, 사람들은. 나는 그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왜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더 복잡해지는 게 맞거든요. 그 나사의 어떤 골이 깊으면은 산이 뾰족하고 골이 깊으면은 좀 어려운 임플란트에 속합니다. 단지 집어 넣을 때 회전 삽입할 때 이게 감이 좋죠. 느낌이. 그런 건 있지만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항시 우리가 조심한 건 뭐냐면은 임플란트를 다 못 집어넣으면은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수술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크레스탈 리지 쪽에 카운트 싱킹을 해야 하냐 말하냐. 근데 이제 대부분 다들 싫어하잖아요. 그 수술이 복잡해진 걸. 그러니까 이제 자꾸 카운트 싱크를 안 할 수 있는 임플란트 디자인들이 나오죠. 거의 지금 국내 임플란트는 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찢어지죠. 픽처가 찢어져요. 얇으니까 그쪽이. 나사를 많이 파죠. 그러니까 골이 깊게 판다죠.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찢어져요. 아스트라나 이런 쪽에서 나온 거 보면 맥스라에서 옛날 디자인이 나온 게 있어요. 지금도 팔아요, 그걸. 넣기는 힘들어요. 근데 임플란트가 안 부러져. 찢어지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한국은 다 급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뭔가 막 그 새로운 걸 한다고 하는데 계속 문제가 생겨요. 왜? 카운트 싱크를 안 하려고 크리스탈 모듈 쪽을 얇게 만들고 고를 많이 파니까 깊게 파니까 무조건 그쪽이 약해지거든요. 그건 다 찢어져요. 나사 풀리고. 그런데 그렇게 한대. 왜 그러냐니까는 안 그러면 안 팔린대. 유저 친화적이어야 되는데 카운트 싱크가 한 번이라도 안 하게끔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게 맞는 말 같은데 이게 맞는 말인가 이런 생각도 들죠.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또 키팩터를 좀 그러니까 임플란트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단과 치료 계획이 잘 좋아한다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는 임플란트를 어떻게 심어야지 되는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진단과 치료 계획이 줘야 한다는데 그 물어보면 어떻게 진단하냐 물어보면은 없어요. 골양과 질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교합이 있어야잖아요. 그러니까 탑다운이라는 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짤 때, 진단과 치료 계획을 짤 때 탑다운을 해야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보철을 기준으로 한대요. 근데 그 위에 또 탑이 또 있잖아요. 교합이 있죠. 근데 그거 말고 교합은 나 모르겠고 그게 탑다운이라는 게 내가 보철물 연결하는 구조라든지 보철을 하는 기준으로 이 임플란트를 심어야 한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게 이제 말이 먹히는 거죠. 근데 보철물 위에 뭐가 있어요? 교합 있잖아요. 진짜 탑다운은 교합 설계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힘있게 급하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죠. 두 번째는 이제 잘 심으려면은 이 기구가 좋아야 돼요. 수술 기구가.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돈이 안 되니까 개발 안 해요. 우리도 이제 영업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해외 판매하다 보면은 공짜로 준대. 그래서 근데 보면은 피처를 패키지로 사야 되고 그 안에 가격이 들어가 있어 전부 다. 근데 공짜로 준대. 그래서 처음에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알았죠 우리가.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가게 몇 개 사면은 우리가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했더만은 또 사요. 조삼모사라고 들어보시잖아요. 난 진짜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그 계산이 안 되는가 이런 뭐 전혀 뭐 생각을 못 하더라고. 저는 이제 드릴도 한 10년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서지컬 드릴 써보면은 깜짝 놀래요. 이번에 그 중국 가서도 전시 때도 우즈벡 딜러를 만났는데 뭐 드릴 어떠냐 물어보니까는 베스트. 그래도만 뭐 우리 거 계속 하래. 근데 우리 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어렵죠. 그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서페이스 트리트먼트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임플란트 디자인이 저는 어떻게 믿고 있냐면은 가용골의 해박적 구조하고 이 골질에 따라서 디자인이 두세 개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치 구치용이 따로 나와야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수라만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맥스 디자인하고 테이퍼 디자인하고 나눠서 해요. 밑이 크죠. 에이펙스 쪽이 퓨처 에이펙스 커요. 그다음에 그 뾰족하게 된 그 테이퍼 타입도 있죠. 근데 그 억저께 뭐 맥스하고 테이퍼 두 개를 심어서 왔는데 TS하고 테이퍼들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테이퍼들은 다 빠져버리던데. 아니 상적인 문제잖아요. 기둥이 작으면 힘 못 받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로딩 걸리면은 수술을 하고는 상관없어요. 로딩이 걸리면 아까 말한 탑다운 얘기했잖아요. 보철물 위에 교합이 있다니까요. 거의 저물주 수준이에요. 이 어떻게 우리 치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교합은 가시예요. 갓 알라죠, 알라. 알라예요. 이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이 치과 치료는. 그 다음에 이제 인간계가 있는 게 결국은 보철물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뿌리가 있는 게 결국에는 임플란트라고 생각하는데 3개월 지나면 이 그런 수술에 대한 어떤 결과는 결정이 되는 거죠. 빠지거나 붙어 있거나. 근데 로딩 걸리면 어떻게 돼요? 맥스 디자인은 밑이 크고 그 다음에 테이퍼 디자인은 뾰족한데 그게 버텨요? 못 버티죠. 이분인데 이거 이제 우리 보면은 맥스 디자인이죠. 아래까지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테이퍼 디자인이죠. 뾰족한 거. 어디서 했어요 하니까는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거기 가서 다시 하시면 될 건데 왜 안 가냐니까는 가기도 싫대요. 괜찮대. 아직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리고 염증은 계속 생기고 자기는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찾아가면은 큐레 좀 해주고 괜찮다고 보낸대요. 그러면 자 이게 하나 부족한 거죠. 덜 심었죠. 아 괜찮다며요 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괜찮다는데 왜 괜찮냐 물어보면 괜찮대. 아니 다 심으면 되지 왜 자꾸 왜 줄이냐고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비용이 얼만큼 줄었어요? 6분의 1밖에 못 줄여요. 이거 파니까 안 받아요? 6분의 1을 줄여가지고 자기가 리스크를 그렇게 증가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얘는 락킹 테이프예요. 이게 아마 네이 같아요. 네이 임플란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락킹 테이프 제품도 좀 있으니까 여기도 아래도 락킹 테이프예요. 녹아도 염증이 없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없는 거예요. 얘 또 테이프 타입이죠. 또 녹았죠. 얘가 여기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얘도 테이프 타입이죠. 버티고 있죠. 근데 앞에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니까 얘가 녹고 있어요. 여기가 녹고 있다니까요. 지금 연결돼 있잖아요. 얘는 움직여 버려요. 지가 피해 버리거든요. 왜 커넥션에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많은 이 커넥션이잖아. 아스트랄 커넥션이. 국내 거의 모든 임플란트들은 아스트랄 커넥션을 이제 참조하고 있고 그 기준을 만들잖아요. 아스트라의 올드 커넥션.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고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얘도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있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도 이게 두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버텨. 그리고 아래도 커. 맥스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버티죠. 그런데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뼈가 녹고 있죠. 이건 페일링이죠. 얘는 페일링이고 이건 페일드고 완전히.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계속 움직이니까 젤 소구치도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펙션이 이렇게 연결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한다. 이런 상황을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임플란트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되죠. 뺐죠. 뭐 어떻게 빼야지 뭐 어떻게. 보시면 이래요. 어마어마하죠. 뭐 이거 어떻게 해요, 도대체. 퍼스가 뭐 에이펙스까지 다막 뭐 되는데 이게 테이퍼 넣긴 쉽겠죠. 테이퍼 타입 넣긴 쉽죠. 뭐 어떻게 해. 예. 뭐 이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호스트 팩터예요. 그 환자 상태가 안 좋으면은 성분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60 몇 퍼센트, 96% 예,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좋은 환자만 있으면은 뭐 좋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나이가 많으신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요양병원에서 많이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치를 해주니까 노인네도 발치를 안 해주잖아요. 막 거의 치매에 걸려가지고 막 엉망이 뭐 이게 컨트롤이 안 되기도 하고 걷지도 못한 환자고 막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있는 병은 다 있고 뭐 암이 아니더라도 모든 그 대사성 질환 다 있고. 근데 이도 거의 다 빠져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면 이제 그분 중에서도 이 멘탈이 좋으신 분들은 이제 임플란트 하라면 또 해요. 다. 임플란트 디자인도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고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이 앞에 것은 고만고만해요. 서페이스 트리트먼트도
중요도로 따지면은 한 3에서 5%밖에 안 돼요. 근데 임플란트 디자인은 결정적인 팩터입니다. 임플란트 치료의 성공률의 결정적인 것은 임플란트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임플란트는 거의 대부분 임플란트 똑같은 재질로 만들어요. 회사 두 군데밖에 없어요. 카펜터 미국산, 하나는 짭, 독일산 그것밖에 없어요. 중국산으로 만들면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 임플란트가 왜 망하냐면요. 자기 나라에서 티타늄이 생산이 돼요. 그 국가 보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잘은 몰라요. 그렇지만은 중국산 금속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강도가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붙지도 않고 잘. 그러니까 용광로 있잖아요. 티타늄 녹인 용광로가 미국하고 독일하고 중국밖에 없어. 다른 나라에 없어요. 티타늄 용광로가.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버트먼트는 우리는 이 독일산을 쓰고 자 왜냐하면 강도가 좋거든요. 그리고 또 그 픽처는 카펜터를 써요. 미국산. 왜냐하면 바이오 컴패티비티가 좋아요. 차이가 나요. 바이오 컴패티비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몸 조직에 탄력이 있잖아요. 그럼 골 조직하고 이 심어진 임플란트하고 탄성이 비슷할수록 잘 붙고, 그러니까 부드러운데 딱딱한 걸 심어 보세요. 그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부드러운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딱딱한데 부드러운 걸 심으면은 결국 이제 심을 수도 없지만은 이 약한 것은 약한 데서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최적의 소재는 뭐냐면은 신체의 탄성하고 강도가 비슷한 재료를 최적의 재료로 따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열처리 안 된 그레이드 4 정도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레이드 1이 더 좋아요. 강도가 더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레이드 1이 잘 붙고 그건 나중에도 오래 가요. 근데 그레이드 1은 이제 기계적 특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많이 부러지고 휘고 뭐 이런 상황이죠. 예전에 이제 브레네막 같은 경우도 그 토크렌치로 조이잖아요. 위에 헥사가 이게 뒤틀려요. 그러니까 30뉴턴 이상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국내 아스트라 월드 커넥션 쓰는 회사들이 거의 99%죠. 국내도 그 애들도 30뉴턴 이상 조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드라이버가 뭉개지든지 안에 그 어버튼 커넥션의 헥사 부분이 다 뭉개져 버려요. 그래서 30뉴턴 이상 조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논리성이 없는 거죠. 따져 보면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제 바이오 컴패티블하고 바이오 액티브한 그런 오스 인터그레이션 서페이스 트리트먼트가 있으면은 더 잘 붙고 단단히 붙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레이드 1이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암묵적으로 모든 회사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레이드 4로 거의 정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레이드 5는 티타늄 그레이드 5는 SL이 처리가 안 돼요. RB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SL학이 처음에 RBM으로 시작했다가 좋은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다 망했어요. 잘 안 붙어요. 한 90%에서 92% 정도 사이 붙어요.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면 뭐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이유 없이 쑥 빠져요. 콜드 인펙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처음에 잘 붙은 것 같이 보여요. 그다음에 S를 찍어도 잘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로딩을 주면은 쑥 빠져요. 콜드 인펙션이라고 하는데 콜드 인펙션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옵션 인테그레이션이 안 된 거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걸 감안해서 임플란트 디자인을 했습니다. 토탈 스타빌리티 체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술하고 팔로우를 하면서 머릿속에서 뭔가를 그 이미지화할 수 있어요.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뭐 기억력도 그렇잖아요. 머릿속에서 그려지면은 할 수 있어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 머릿속에서 이미지화 돼가지고 머릿속에서 수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할 수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를 심고 이게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내 머릿속에서 이미지화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그래서 이제 답답하니까 어떤 걸 쓰죠? 그 레소넌스, 그 공명장치를 써서 이렇게 땅 때리면은 이 공명이 되면서 이렇게 반향이 생기잖아요. 그걸로 해서 ISQ인가? 뭐 이런 걸 재죠. 그래서 뭐 70이면 좋고 뭐 어쩌면 뭐 한데 아니 뼈가 약하면 70이 나오겠어요? 우리 락킹테이퍼잖아요. 우리는 어버트먼트 연결할 때 망치로 때려보세요. 상악 같은 경우는 툭툭 소리 나요. 하악 같은 경우는 땅땅 아주 경쾌 소리가 나요. 이미 고스 다른데 뭐 그걸 뭐 ISQ 얼마 나와야 되고 뭐 어떻게 해서 막 뭐 스토리를 짜요. 자기들 그 시나리오가 있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ISQ 이야기예요. 이게 왼쪽이. 근데 본 컨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00% 컨택은 있을까요? 그렇게는 안 되죠. 그렇지만 이제 완전히 그 뼈로 둘러싸였을 때가 이제
100%라고 믿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뼈의 조직학적 특성이 꼭 그 무기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100%라는 게 존재하지 할 수는 없겠죠. 근데 100%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래쪽 축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간축으로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시간이고 본 컨택 레이트, 컨택 퍼센테이지죠. 임플란트를 처음 심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최고 정렬을 잘 얻었다고 생각하면 100%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최고정이 일어났다는 소리는 뼈에 압력을 줬다는 소리고, 그렇죠. 압력을 받은 뼈는 흡수가 돼요.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이제 활성화돼서 임플란트 주위에 있는 뼈들을 이제 흡수하겠죠. 이게 이제 빨간색이 이제 그렇게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작용해서 흡수되는 게 한 4주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정확치는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니까. 평균치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작동하면은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따라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이 본바이올로지 많이 배웠잖아요. 학교 다닐 때부터 배우고 지금 임플란트도 저번에 칼미 씨가 피츠버그에서 한번 강의하는데 가봤어요. 그랬더만 본바이올로지 하는 치과 의사가 나와가지고 치과 의사가 아니 정형외과 쪽인가 기초 선생님인데 교수님인데 나와서 본바이올로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뼈는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무조건 활성화되고 그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블라스트를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블라스트의 프롤리퍼레이션을 유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 이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작동을 할 거고 이 오스테오블라스트의 프롤리퍼레이션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증가하죠. 시간에 따라. 그래서 X자가 있어야 되죠. X자 형태잖아요. 그러면 X자 형태의 교차점에는 이걸 이제 플러스 적분을 해보면은 그 오스테오블라스트의 활성도하고 클라스트의 활성도를 적분해 보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꺼진 부위가 생기잖아요. 그걸 딥이라고 딥. 우리가 운동하다 보면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옆에 잡고 몸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게 있잖아요. 딥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턱걸이가 있고 자꾸 이렇게 잡고 몸을 내려갔다 올렸다 하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그걸 딥이라고 그래. 딥. 내려갔다는 소리죠. 내려가는 죠. 이 스타빌리티 딥이 생기죠. 이게 이제 커지면은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 이펙트가 확 내려가거나 그다음 아니면 블라스트 이펙트가 천천히 따라오면 이 딥이 깊어지겠죠. 그러면은 임플란트 빠지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딥이 언제 발생하냐 하면은 3주에서 7주 사이에 발생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임플란트 심고 나서 보시면은 한 2주까지 괜찮아. 근데 3주 되니까 환자가 아프다고 찾아와. 왜냐하면 이런 오스테오클라스트 이펙트가 더 커져서 결국에는 인플라메이션이 생긴 거죠.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한 달 정도 되면 빠지잖아요. 한 달이 넘어가면 어떤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를 한 달 후에 체크를 해요. 발사는 일주일 후에 하고, 그러니까 실은 일주일에 빼고, 그다음에 한 달 후에 체크하면서 환자하고 대화를 해요. 그때 이제 힐링거 버튼을 달아서 이제 수술해놨으면은 원스테이지 서저리로 해놨으면은 미러 팁으로 이렇게 땅땅 때려보면은 금방 알아요. 미러 헤드 있죠. 헤드로도 이렇게 때려보면 금방 알아요. 이렇게 명쾌한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럼 환자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안 붙은 것 같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할 것 같으면은 일단은 빼고 다시 빼요. 정상적인 경우도 뺄 수 있어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빼고 다시 바꾼다 해서 다시 돌려 넣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그 힐링 기간에는 큰 차이가 없던데요. 저는 제가 해본 결과는. 그래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고정이 안 일어나면은 이제 더 큰 임플란트로 교체를 해주고 이렇게 많이. 그리고 이제 초기 압박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보너스가 심해지겠죠. 환자가 아프다고 찾아와요. 그러면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술한 다음날 아프다고 온 사람도 있고 일주일 내내 아프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이건 오버로딩이다. 압력이 너무 세고 이니셜 스타빌리티를 넘어서 네크로틱 스티뮬러스가 발생했다. 이러면은 다시 빼. 그리고 셀라니게이션 해주고 좀 정리하고 다시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이 다음날 살겠다고 찾아와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방치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토탈 스타빌리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인서션 토크에 대한 개념이 이제 없고 개념이 이제 없다기보다는 좀 감각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머릿속에서 그 어떤 상황을 그려내지 못한다면은 그냥 환자한테 괜찮다고 하고 나서 한 달 후에 빠지면은 바보 되는 거예요. 환자는 한 달 내내 아픈 거예요. 그럼 원장한테 뭐라 하겠어요? 뭐 이 사람 실력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스타빌리티 딥을 어떻게든 줄이는 게 우리 입장에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개념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스탑 DB를 줄이면 줄일수록 뭘 할 수 있는 거죠? 이밀 로딩도 할 수 있고 얼리 로딩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개념으로 진료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